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크게 달렸군요. 한국 대표 기업 수익성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대 주력 산업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글로벌 경쟁사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하나 겨우 체면 실해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예산 시한 3주 앞두고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 오늘 경질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부임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 경제사령탑이 공백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경유차 10년 천하 먼지 날리며 저물다. 이렇게 됐군요. 정부가요. 클린 디젤 정책 공식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경유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금 낙인시켰는데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할 일은 딱히 고스란히 뽑는 정부 단기 일자리 이렇게 지적을 한 기사가 일면 톱 기사로 올라와 있네요. 고용 쇼크 응급 처방 일선 기관을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도 빨리 만들어내라.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군요. 한 달짜리 채용 교육 직원들의 부담 차라리 장기 일자리 창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결국 떠나는 김동연. 그리고요, BTS가 평양행? 이런 기사도 준비되어 있고, 파도 나온다. 바로 양진호 회장 이야기입니다. 김병준 전원책 결별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사 역시 경제 수장 교체 얘기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앤장 결국 동시 아웃.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하고 후임자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정부 1년 반 만에 경제사령탑 교체, 문 대통령 신임 두터운 김수현 수석 승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러날 것으로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된 듯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간부들과 고별 만찬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한국당, 지혜 빌려달라 김동연 부총리에게 러브콜. 이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좀 자세히 있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달라. 이렇게까지 한국당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간 끌다 경제사령탑 교체. 쇄신 효과 감소 우려 조기 교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여기 내용 좀 더 보죠. 김동연 교체 예감한 듯 최근 정치권의 쓴소리. 기재부 고별만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고민하는 동안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고민 그만하시고 결단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 의식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규제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경제구조개혁 입법이라든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의 이념 논쟁 또는 프레임 논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좀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결국은 교체가 되는가 봅니다. 이런 결정이 내리게 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경제사령탑의 그동안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13개월이에요.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긴 합니다. 예. 통상 경제부총리 교체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분위기 쇄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 당연히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지만 선거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이 책임을 질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경제부총리들은 그래서 대개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전부 다 추락 일로이고 악화 일로이고 특히 성장률은 점점 전망치이긴 하지만 더 떨어져 가고 있고 고용 지표 안 좋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심도 상당히 지금 악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경제부총리 필요하다면 교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이밍, 흔히 말하는 시점, 그게 이번에는 아주 사실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행되는 않다. 과정.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국회 예산결산 특위가 가동이 돼서 대정부 질의, 정책 질의 그리고 소위 심사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총괄주의하는 게 경제부총리인데요. 그걸 마치고 나서 사실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물리적으로 지금 오늘 빠르면 발표가 된다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거의 다 이구동성 얘기를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한들 물리적으로 청문회 그다음에 청문회 통과 이후 임명해서 새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앉기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에 관한 국회와의 줄다리기 심의 사실 누가 지휘할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이 절대로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보도는 지금 아까 앵커가 읽었습니다만 시간을 끌다 보니 오히려 쇄신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시점은 정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한 느낌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수가 교체가 되는 건 오늘 언론 보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한국당과 좀 관련돼서 이수희 변호사께 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원래 성향상 우리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경질되더라도 한국당 쪽으로 몸을 담글까? 이 부분도 좀 관심사입니다. 우선 이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예.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보다는 김동연 부총리가 생각했던 추구했던 방향이 이제 한국당하고는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적 발언들을 보면요. 예, 그리고 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서도 예. 국무조정실장인가요? 예. 네, 했었죠.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스토리 자체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한 그런 분이라서 또 그런 거는 참 매력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참 매력적인 배경을 또 갖고 있고 예.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입당을 하고 한국당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예. 뜻을 펼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몇 또 의원님들은 또 굉장히 또 호감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관료들 사이에서는 그 재경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또 평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럼 정치적인 뜻이 있느냐? 그 뭐 기자들 전언에 의하면 예. 언론에 보도되는 본인의 이미지 이런 거에도 꽤 신경을 쓴다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이미지에 정치적인 신경을 뜻이 쓴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창현 교수께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권으로 뛰어들 가능성, 특히 한국당 쪽으로 뛰어들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당에서 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 없다 보니까 현재 경제정책을 총괄을 했고 어떻게 보면 관료와 정치, 예. 그렇게 경제 이런 것을 잘 아는 예. 유망한 정치 인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인재 수열 그 정도 의미로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보면 바로 지금 경제적인 예. 이 문제로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된 이런 사람을 예. 또 바로 데려간다는 것은 정치 도의나 또 그러네요. 이미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아주 최고위급 관료였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아까 그 타이밍상 좀 예. 늦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정책 기조를 경제 정책 예. 기조를 그대로 가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는 야당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들이 나쁜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부득이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저는 언론도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쇄신을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연말 예. 가기 전에 예.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막판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타이밍상 늦긴 했지만 예. 그나마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김창현 교수님 말씀 같아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는 전쟁 중에 수장을 바뀐 느낌이 좀 시기가 좀 부적절해 보인다. 반면에 김창현 교수께서는 이제라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다. 이렇게 좀 약간 결이 다른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한국당의 러브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당과 정부는 당정이라 해서 하나로 묶이는 상황이고 특히 경제정책은 당정이 끌고 가는 건데 거기에 수장이었던 인물을 야당에서 영입을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불쾌하게 볼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그 한 정부의 경제 수장까지 하셨던 분이 예.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대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어설픈 주변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망신당한 사람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있다. 그렇죠. 뭐 굳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그런 부추김으로 인해서 망신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까 주신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한 장소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장소를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꿔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지는 게 안 바꾸고 지는 게 낫지는 않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전쟁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장수를 바꾸고 나서는 부차적인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갈등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지만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된다면 진짜로 물러나신다면 정말로 정치권의 그 러브콜 아니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대진 이렇게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 윤경호 위원도 아마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장하성 실장도 동시에 이제 물러나는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후임의 김수현 사회수석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조대진 변호사. 일단은 정권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그 김수현 사회수석을 같이 연장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도 뭐 뜻이 대통령하고 달라서 교체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시각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이지 소속주도 성장을 포기한다거나 대통령의 뜻이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경호 의원님, 야당 쪽에서는 이제 김수현 수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늘 중앙일보는 김수현 수석보다는 조윤재 지금 미국 주미 대사, 도 후보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 누가 모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는 조금 보면 발표 나서 뭐 금세 나오니까요.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꾸리고 있는 각 부문마다 관장하고 있는 수석들, 수석비서관들, 지금 청와대가 3실장 그리고 12수석 그리고 49의 비서관,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사실 각부의 장관들이거든요. 대선 때 캠프를 꾸리고 공약을 만들고 뭐 정책과 철학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런 청와대의 지금 참모들처럼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는 각 부처 중심으로 이미 굴러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보면 투톱, 뭐 불협화음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때문에 이번에 인사도 사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같이 교체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장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오히려 정책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청와대의 정책실장과 수석들을 가능한 없애는 게 좋다. 당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들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게 좋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갈등, 불협화음 얘기가 나올 때 김동연 부총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스텝일 뿐이다.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각부 장관들이거든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또 그 장관이 집행하는 정책에 지휘를 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청와대의 참모들은 스텝으로서 가능한 전면에 등장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더 돕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 발언 기회 요청합니다. 좀 짧게 저는 이제 그 조기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죠. 그 캠프에서 뭐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해서 막 막았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재풀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궁금합니다. 이렇게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풀을 넓게 쓰면 좋을 텐데 그럼 그 이유가 그러면 결국 코드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기우라면 좋겠는데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역시 우리 쪽 사람, 순수한 우리 쪽 사람이야만 믿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또 한 번 주지는 않을까 잘못된 싶어서. 신호가 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회전문 인사 자체, 그러니까 인사 코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 과연 언론의 보도에 나올지 기다려 보겠고요. 이번에는 아침엔 매일경제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보시죠. 주제는요. 방탄소년단 평양 공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 방탄소년단 평양 공연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방탄소년단 BTS 팬들
정치권이 뭔데 오라가라 하나. 지금이 권위주의 시절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여당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팬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해명을 좀 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 시기나 방식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라고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안민석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특위에서 무엇보다도 한 내년 정도에 BTS의 평양 공연을 한번 추진하고 아하, 예. 그 평양 공연 추진이 가능성이 높은가요? 모든 길은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교류는 뭐 강대국의 눈치 보지 않고 예. 우리 남북이 민족 간의 협력만 하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제가 패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이런 구상 팬들은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 관계자는 또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신 분은 먼저 앞에다 걸어주십시오. 먼저 조대진 변호사가 가장 먼저 쓰셨습니까? 보시죠. 일단 팬들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우리 오빠들을 끌고 가서 공연을 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안민석 의원이 여러 가지 무슨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평양에 있어서 공동 전시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민족에 있어서 이렇게 동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걸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서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서로 같이 우리 한민족의 그 우월성을 같이 좀 느껴본다는 차원에서 가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구상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삐딱하게 생각해서 이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예전에 그 남북 그 문화협력의 교류단으로 갔다 왔던 그 인사들도 다 이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랑할 건 자랑하고 서로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좀 다른 생각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선은 이게 그 안민석 의원이 남북문화 체육협력 예.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한 건지 예. 아니면은 위원들 전체가 조율된 의견인지부터가 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위한 공연이냐? 예. 우리가 이제 남북 협력이라면 기본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변화, 내부적인 변화에 밖에서의 그 힘을 주는 건데 예. 이거는 이 BTS가 그 공연이 내부의 변화? 그보다는 저는 이게 워낙 BTS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룹이니까 예.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글쎄요. 그 변화 쪽보다는 외려 좀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예. BTS 가사가 북한 내부에서 통할 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안민석 위원장의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 뭔가 이 인기 있는 그룹이니까 그 그룹 통한 관심을 노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좀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그러고 보니 BTS 노래 가사들이 어떤 권위 이런 거에 너무 눌리지 말고 뜻을 펼쳐라. 북한 쪽 입장에서는 자칫 위험한 가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윤 의원께서는 원래 판넬이 준비돼 있었는데 잘못 쓰셔서 뒤쪽에다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교류라는 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BTS라는 그룹이 북한에서 정말 인기가 아주 높고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BTS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 또 이런 추진 이런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글쎄요. 북한 체제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BTS가 지금 아이돌 그룹 중에 거의 대표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가면 이게 맞을 것 같다. 이거는 이 물 흐르듯이라는 거에 좀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서요. 이런 구상은 아직은 그 물 흐르듯 느낌은 아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 보입니다. 자, 김창현 교수께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렇게 쓰셨네요. 네. 예. 지금 뭐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는 예. 이 취지나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는 BTS나 예. 혹은 보내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예.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 보면 남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 BTS가 북한을 가자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은 예. 저는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예. 지금 특정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이 굉장히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 비판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BTS 수많은 팬들 중에서 예. 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된 북한에서도 BTS만은 큰 인기가 높기 예. 때문에 굉장히 그 민족 화합이라든가 또 우리의 우수한 문화나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정도면 갈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분위기가 예. 권위주의 시대 또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예. 반발이 거세지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BTS가 만약에 평양에서 공연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하긴 하군요. 과연 어떤 표정들을 지을지.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엔 양진호 회장 관련 후속 기사로 저희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양진호 회장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방송 중에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겠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기사로 좀 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폭행, 엽기 행각 양진호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제외. 아직 마약 투약 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새로운 사실이 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새로운 의혹입니다.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도 수사 방침. 이것도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네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한국일보 기사가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양진호 모든 직원 휴대폰 도감청 이런 의혹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해킹 앱 깔도록 해 일상 염탐, 각성제 취해 부인 폭행 주장도 경찰 영장 신청 마약 검사 의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새로운 의혹, 직원들 핸드폰을 도청, 감청했다. 파도 계속 뭔가 지금 의혹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되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나중에 공소장에 제목이 몇 개가 지금 적혀질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에 공소장에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들 언론에 보도됐던 양진호 회장의 그 특이하고 기이한 행위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불리한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들이 진술을 계속 한다면 참고인들이 계속 진술을 한다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희 변호사. 무슨 생각에서 저런 일단 의혹 주장입니다만 저게 사실이라면 직원들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도감청을 했다? 이게 이제 애초에 돈을 버는 거를 그 불법 동영상, 그러니까 음란물이라든가 뭐 몰카 이런 거를 올리는 저 웹하드 업체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게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도감청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에서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를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어플 깐다고 아니면 산에 무슨 메신저 깔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 스파이 앱을 깔았다는데 뭐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의심이 컸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긴급 속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근처의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오전 7시 50분쯤 현재 6명이나 숨지고 해서 지금 현장, 지금 사고 개요를 설명한 현장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로소방서장 권형민입니다. 금일 5시 종로구 간수동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는 11월 9일 05시 해당 장소인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고시원의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 26명 그리고 그 위에 옥탑층의 1명에서 27명이 저희가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적으로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간략히 요약하면 저희 선착대가 5시에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05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화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해서 대응 1단계 발령을 05시 21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택에서 여기 5시 48분에 도착을 해서 대응 1단계 지휘권자인 종로구 긴급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인 지휘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가서 간략히 여기서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시원이 2층, 3층 이 부분인데요.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화재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최초 목격자 그리고 신고자의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심야 시간대고 또 대부분 그 근로자 분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생계형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서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저희가 3층 26명 그리고 옥탑층 1명에서 27명에 대한 2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 구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8명을 그 27명 중 18명을 저희가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했고 그 중에 17명을 병원을 이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CPR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이 됩니다. 사후에 이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브리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화점이 최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새벽 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대부분 일용 근로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보건소에서 최종 그 임명상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통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받는 게 낫겠죠, 그게. 네,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 화재 현장에 대해서 종로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했고요. 그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건소장이 발표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 보건소장 이몽룡입니다. 현재 부상자 18명 중에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내원 할 정도로 경상입니다. 병원 이송한 17명은 부대 안암병원 2명, 서울백병원 5명, 국립중앙병원 4명, 서울대병원 2명, 한강성심병원 1명, 한양대병원 1명,
연대 세브란스 1명, 강북 삼성 1명입니다. 이 중에 경상, 중상은 치료 중에 있고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6명입니다. 고대병원 1명, 서울백병원 1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강북 삼성병원 1명, 세브란스 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거는 파악이 된 거고, 경상, 중상자, 또 사망자 수는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그 화재 현장 상황과 인명구조사, 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혹시 그 질문이 네, 지금까지 종로 고시원 화재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좀 정리하자면요. 오늘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불은 7시 정도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내용, 지금 브리핑 내용에 포함돼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군요. 부상당하신 분들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자,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양진호 회장 관련 얘기를 하다가 좀 중간에 바로 사고 현장 바로 브리핑으로 연결됐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직원들에 대한 도청 감청 의혹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예. 뭐 이게 법정에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지금 외려 그러니까 양진호 이 양진호 씨의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이런 그 불법 행위, 갑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처의 그 대학 동창 교수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무혐의가 났었다는 거죠. 그 동생, 친동생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조 비리까지 수사가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외려 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다른 거는 동영상도 있고 뭐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근데 그 피해 교수의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때 그 타액이 묻은 그 옷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래요. 양진호가 뱉은 그 타액이 묻은 옷을 지금도 갖고 있고. 타액이라는 말씀은 이른바 가래침을 뱉어서 그거를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굴에도 뱉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200만 원, 5만 원권으로 넣어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리고 당시에 왜 때린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마약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당시에 그 무혐의 처분 나기 전에 그러면 마약 검사를 했는지 그런 타액이 묻은 그런 옷에 대해서 그 감정을 보냈는지 국가수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당시 조사가 어느 정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이제 법조 비리까지 갈 수 있는 좀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구조적인 면에까지 그다음에 이분은 아니죠. 양진호 씨 이 사람이 하는 그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 또 어떤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총체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칫 이 파장이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시영 교수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조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검찰 출입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런 유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8명이 모여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취재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정황들을 많이 좀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수사검사가 8명이 집단 폭행한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집단 폭행을 하고 또 물증까지 제시하고 녹음, 녹취 이런 게 다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보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피해자의 진술인데 여기서 수사검사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고검에서 다시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아주 수사검사가 멍청했거나 아니면 무능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 변호사가 개입돼 있거나 이런 의혹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관예우 변호사를 이 지금 양 회장이 지난번에 서서 한 번 변호에 100억 받았다가 지금 구속된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그 사람이 사실은 뒷배를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관예우 변호사들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불법을 그야말로 합법처럼 저질렀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구속 단계까지는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여론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혐의들이 밝혀지는데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고 저는 구속될 걸로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잊혀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이 무렵 되면 이제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정말 물밑에서 엄청나게 뛸 것이라서 저는 이런 지금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될지도 의문이라서 저 수사 검사에게 제대로 맡겨서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걱정을 해주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걸 수사당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보면요. 이 휴대전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미국에서 공개한 폴더블 폰입니다. 그 구동 장면을 보여줬는데 접히면 핸드폰이고요. 저렇게 중간을 피면 태블릿 PC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획기적인 디자인, 기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의 끝없는 진화, 이걸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핸드폰 제조기업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 사진 저 가운데 계신 동양인을 좀 봐주세요. 한인 2세입니다. 연방의원 당선 한국계 앤디 김 지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하원 의원에 당선한 앤디 김입니다. 초반 개표에서는 크게 뒤지는 걸로 나왔지만 막판에 대역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한인 미국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은 동양인은 아니지만 이분은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입니다. 이번에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메릴랜드는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 공화당 후보가 재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분은 한국사입니다. 부인 이름이 유미 호건, 한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두 분이 지금 당선이 됐다.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한인들의 미국 중간선거 당선,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슈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2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20년 만에 한인이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2명이 동시에 말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앤디 김과 영 김입니다. 먼저 앤디 김입니다. 앤디 김은 미국 동부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 제3선거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NSC와 IS 담당 보좌관으로 지낸 바 있는데요. 지난 8월엔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앤디 김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했다. 상당한 차로 상대를 앞서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면 앤디 김은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영 김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39 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영 김은 공화당 중진 에드 루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21년간 일한 바 있는데요.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영 김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자유무역협정, 북한 인권 문제 등 한국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김과 영 김, 이 둘이 동시에 하원 내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 상징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미국 특파원을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인들의 미국 정계 진출, 우리에겐 분명히 큰 우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릴랜드 주지사 같은 경우는 한국 사위입니다. 예. 좀 우리가 미국의 정치적으로 어떤 끈 이런 게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량 역할, 교두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예.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이 시작된 게 115년 전입니다. 예. 115년의 이민 역사, 그러니까 이 중에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들, 소수 인종들이 이미 정계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김창준, 제이킴이라는 이름의 김창준 전 의원이 92년에 당선이 돼서 98년까지 6년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없었는데 미국 사회 내에 지금 히스패닉,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흑인,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 세 집단의 영향력이 이미 크죠. 아시안 아메리칸이 그런데 그 셋 중에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게 눈에 띄게 확연합니다. 그 중에 중국계, 일본계, 심지어 베트남계, 필리핀계 출신의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이미 정계에 진출해서 하원 의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두 사람의 한 분은 공화당, 한 분은 민주당인데 두 사람의 당선자가 나온 거는 우리 이민 역사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들이 미국 주류 사회 내에서 소수계 인종의 대표로서 한국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 그럴수록 한미 관계라는 게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 출신에 대한 신뢰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두 사람의 이 당선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 정가, 주류 사회에 좀 이슈화시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큰 우군을 얻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얘기군요. 김병준, 언행 주의하라. 그러자 전원책, 대권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정도면 싸움이 거칠어졌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놓고 갈등, 외부 영입 인사들끼리. 그렇죠. 두 분 모두 영입 인사입니다. 외부 영입 인사들끼리 정면 충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은 또 뭔가요? 황교안, 오세훈, 다시 신중행보. 이분들도 지금 한국당에서 영입 대상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여기 기사가 좀 자세히 있군요. 당 비대위가 입당을 추진 중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왜 그럴까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여기 또 관련 기사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해초까지 언급한 김병준, 전원책 가다 보면 개도 소도 마주쳐. 이 정도 발언 나오면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벌써 해촉 얘기 나오고요. 개, 소. 이건 싸우자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김병준 내년 2월 전대 개최 못 박아. 김용태 언행 유예란 뜻 전달. 전원책 내가 해초 겁낼 것 같나? 당 내에서는요. 이제 집주인들이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여기서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표하였던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러한 비대위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과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원당규상 조강특위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원책 의원의 그 언행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결정 관련해서 그게 이유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당내에서 제가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전원책 의원이 그 오늘 비대위 결정에 반발을 하게 된다면 혹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뭐 최악의 경우 거치에 대해서도 미리 땡겨서 이야기는 안 드렸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네. 한국당 상황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두 분의 뭐 어떤 뭐 알력이니 갈등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큰 거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은 전당대회를 차기 지도부를 내년 6월쯤에 치르겠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그럼 그 사이에 비대위 체제로 쭉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우선 그거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또 하나는 그 중간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지금 조강특위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그럼 전원책위원은 본인이 공천을 좀 해야겠다라는 의지인가요? 예, 이러니까 이거는 당내외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조강특위의 권한범위 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현 비대위의 미션을 뭐로 볼 거냐. 그거는 2월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원 계획인 거예요. 계속 얘기를 했고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옛날 지구당 위원장, 현 당협위원장들이 인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협위원장 임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조강특위인데 검증을 하는 게 조강특위인데 이 조강특위가 애초 시간표보다 지금 한 달이 늦춰지는데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바닥에 조직에 있는 전 당협위원장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고 당의 그 조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엉망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강특위가 조강특위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라라는 요구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원책 위원께서 뭐 지금은 그냥 무건수행하겠다 하시더니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런 격한 언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와 전화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모든 걸 따라서 선당 후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상사태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요원들이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제도 안에서 당원 당규 안에서의 본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위원 결국은 결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봉합이 될까요? 봉합이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욕심 대 욕심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평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원책 위원도 어느 정도의 좀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조강특위 위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또 다른 비대위원장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송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문제점인 것 같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또 본인이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줄 모르고 데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사람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도 거기에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이 엄격히 따지면 외부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집주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칫 세 갈래의 갈등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 잠시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청와대 연금안 유출자 잡으려 복지부 국과장 휴대폰 압수. 지금 청와대에서 감찰하고 있다. 제출받았다. 자, 이게 지금 표현이 압수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청와대 측은요. 압수 아니라 본인들 동의 봐서 이미 제출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이죠. 국민연금 개편안 보고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과연 이게 왜 유출된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이 담당 국과장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윤경 의원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능한 일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사실 본말이 좀 바뀐 거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원래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예. 기자들에게도 미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예. 미리 자료를 주고 15일에 공청회를 거쳐서 예. 세 가지 안 중에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예. 사실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예. 원칙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예. 국고에서 예산으로 메우지 않는 한은. 예. 그러나 국고에서 예산으로 메우지 않고 서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운용을 잘하거나 예. 뭐 좀 덜 가져가는 게 사실 서로 양보하는 예, 건데 아니면 조금 더 내고 길게 끌고 예. 갈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지혜를 모으자는 건데 예. 중간에 이제 특정 신문에 그게 미리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거에 예.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듯이 비춰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예. 중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정말 지혜가 담겨서 제대로 갖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이게 중간에 유출됐다고 유출된 걸 지금 찾아내는 예. 거에 매달린다. 이거는 본말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일이라는 거를 청와대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환 교수님.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예. 정책이란 것은 이렇게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된 뒤에 발표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돼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이런 정책 자체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아내는 것은 저는 청와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청와대가 할 만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김창현 교수께서는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대 신문 순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대법원과 정부가 맞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룬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네, 신문 대 신문. 오늘은 중앙일보와 한겨레 두 신문을 비교해 봅니다. 중앙일보, 원칙 무너지면 새로운 악 나타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한겨레, 대법원의 적반하장, 억지 논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차례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악 척결 과정에서 법원 측 무너지면 새로운 악 나타나 특별재판부 관련된 내용을 한 거군요.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공식화 안처장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보고했다라고 해서 중앙일보는 대법원 측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특별재판부 반대 억지 논리 대법원의 적반하장이다. 대법원 위헌 소지 의견서 제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겨레는 지적을 하고 있군요.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가 없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 전례가 있다. 자, 사건 배당 국회 개입은 사법권 침해인가? 사법농단 직간접 관련 판사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 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자한테 배당이 돼도 무작위로만 배당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 제대로 했습니까? 법원을 동두리째 불신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면은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네, 영상까지 봤습니다. 자, 네 분 패널께서는요, 두 개의 신문, 중앙일보와 한겨레를 비교해 봤는데 어느 신문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저는 한겨레 기사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법원은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항상 재판을 해보면 모든 법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편견에 딱 이렇게 사로잡힌 법관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립을 가장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논의도 그렇게 편견이 있고 의심이 나는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온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도 본인들이 혐의가 드러난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또다시 사법권의 독립?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 공감하신다고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반면에 중앙일보를 선택하셨네요. 이 얘기를 할 때 특별재판부 얘기를 할 때 그 특별검사는 있는데 왜 법원은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에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규정은 전혀 다릅니다. 사법부 독립의 헌법상의 아주 대원칙인 거고요. 저는 여기 중앙일보에서 뽑은 그 헤드라인이 악 척결 과정에서 법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 저는 이것이 정말 지당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현 제도에서 기핀이 제척이 해서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그런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법부는 판사들이 저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믿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현 상황이지 이렇게 그 헌법적 원칙, 대원칙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재판부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한겨레 신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거의 꼴찌 수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신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대법원이나 고위 판사들이 이 사법농단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고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여야 사당이 어렵게 여기는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내에 물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사당의 합의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도 한겨레를 선택하셨습니다. 한겨레를 선택했다기보다 저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네요. 재판 거래는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재판 거래는 일부 소수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정황들이 흔히 말하는 조직 이기주의나 또는 집단 이기주의 정황을 분명히 지금 법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자체의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이런 게 고육책이다. 사법농단 이 문제만큼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래야 재판을 사법부 자체의 신뢰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고육지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네 분 패널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 신문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할까 보니까 바로 이 사람, CNN 백악관 출입 기자군요. 싸우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트럼프, CNN 기자와 충돌. 마이크 뺏고 백악관 출입 정지시켰다. 중간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서 설전을 벌이다. 당신은 끔찍한 인물이다. 독설을 퍼붓어요. 그러자 미국 자유인권협회에서는 백악관 출입 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자, 그렇다면요. 어제 그 상황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보시죠. That this caravan was an invasion. As you know, Mr. President, I consider it to be an invasion. As you know, Mr. President, caravan was not an invasion. It's a group of migrants moving up from Central America towards the border with the U.S. Thank you for telling me that. I appreciate it. Why did you characterize it as such? Because I consider it an invasion. You and I have a difference of a people. They're hundreds of miles away, though. They're hundreds and hundreds of miles away. That's not an invasion. Honestly, you know what? Away. That's not an invasion. Honestly, I think you should let me run the country. You run CNN. All right. And if you did it well, your ratings would be much better. If I may ask one other question, Mr. President, I was going to ask one of the other folks. That's enough.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카메라까지 뺏기는 와중에 결국 출정제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언론의 자유라는 건 사실 세계 어느 나라나 헌법에 가장 우선하는 자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사실 하는 거는 자기 지지층만을 겨냥한 행동이거든요. 사실 증오, 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저런 걸로 인해서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